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시학원 원장입니다. 조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예비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학습법에 관한 수학이 어떻게 좀 출제되고 있고 뭐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얘기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진행이 될 거고, 뭐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게 검사는 해봤어요. 근데 뭐 코로나나 이런 건 아니고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좀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학원은 하여튼 오래된 학원이에요. 분당에서 한 30년 된 학원이고, 뭐 매년 많은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예비고1 어머님 한번 손좀 보여주세요. 예비고1. 거의 대부분 예비고1이시군요. 그 자녀분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세요? 자녀분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세요? 예비고1 때는 뭐 주저함 없이 서울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점점 이제 이렇게 학교에 대한 현실들을 이제 바라보게 돼서 그때는 이제 인서울 뭐 이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중3이잖아요. 예비고 1이니까 목표대학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첫 페이지에 서울대를 띄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재 그 2029학년도에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입시부터 이게 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물론 이제 뭐 연대나 뭐 고대나 뭐 성균관대나 이런 데서도 발표는 했어요. 그러니까 윤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가장 큰 윤곽이 이제 서울대에서의 이 발표가 2028학년도 이후에 입시를 좀 설명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지역균형 선발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단계가 서류 100%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30%로 뽑는다는 거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지역균형 선발에 최저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최저 기준을 뺐습니다. 최저 기준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어넣은 게 뭐냐면, 아예 저런 특목고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이 지역균형 전형에는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둔 거, 요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도 학교별로 2명 원래 추천했었거든요. 이걸 이제 3명으로 늘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에서 지역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은 좀 면접 평가가 굉장히 좀 강화된 거죠.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5등급제로 변화됐잖아요. 5등급제로 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에 좀 남기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도 좀 축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학생 기록부만 가지고 선발하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한 면접을 도입한 거, 이게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내신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에 대한 어떠한 그 좀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들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시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무조건 정시 갔었던 거잖아요. 뭐 그게 서울대건 어떤 대학이건 간에. 그런데 서울대 요 정시를 보면 교과 역량평가라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 교과 역량평가 요 부분인데, 교과 역량평가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도 현재는 좀 굉장히 대학에서 수능 점수만 이렇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과 계열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이 뭐예요? 대수, 그죠? 미적분원, 그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와서 얘가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적분 2나 기하 파트를 이 학생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요새는 탐구 영역이 예전에는 물원, 화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걸 같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그 실제적인 어떤 역량을 이렇게 교과까지도 평가하지 않으면 이 학생을 수능 성적으로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교과 역량 평가도 꼭 서울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정시에서 교과 역량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8학년도의 그 대입시 구조는 어쩌면 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들어진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정시 그러면 수능만 잘 보면 그냥 대학 가고 그랬는데, 그 정시에다가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도 본다고 하지. 그 다음에 수시에 있어서도 면접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 기록부만 가지고 이제 5등급제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학생을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건대든가 이러한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러한 전형들을 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대입 전형이니까 이걸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방향 자체가 수능에 있어서는 여기 수능 그 정시 일반 전형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뽑잖아요. 1단계를 뽑을 때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게 되는데, 서울대가 1단계를 등급으로 뽑는다는 거는, 등급은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등급 내에서도 굉장히 만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간당간당 1등급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똑같이 본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수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완화된 거죠. 수능도 완화된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도 표준 점수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는 거죠. 백분위 점수가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만약에 수능 100분이 99다 그러면 1%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기준에서 99, 98, 100분이 98 그러면 상위 2% 이내에 들어가 있는 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수, 100분위 점수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거죠.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이제 그런 거고. 의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적성, 인성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이런 거고. 제가 첫 장에 지금 이 화면을 띄운 이유는 어쨌든 입시가 조금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5등급제인 거, 그 다음에 수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거예요. 각 학교별로. 어쨌든 서울대 입시를 좀 보면 이후에 입시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제예요. 등급제. 등급제 이 표는 어떤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사실 이제 5등급제가 되면, 이게 이제 내신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입시 전문가들도 이게 올 1등급이 많이 나오느니 적게 나오느니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제 분당 지역 쪽에 올 1등급,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1등급, 5등급제에서 그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대략 한 2%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면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1학년 때 그런 거거든요. 1학년 때 3명,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학년 1학기
성적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2학년 1학기, 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점점 가면 갈수록 올 1등급 수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실수하는 애들이 생길 테니까. 그런 걸로 보면 5등급 체계에서도 실제적인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신 어디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급 아이들, 그러니까 올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진짜 최상위급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변별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말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1등급하고 2등급이 섞여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참 변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 아이들을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같이 면접이라든가, 다른 대학들도 면접, 그 다음에 뭐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올 1등급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입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한 학교당 만약에 4개, 3명 내지 4명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학교당 뭐 3명이다 또는 4명이다.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대략 한 몇 개인 줄 아세요? 1700개 정도 돼요, 대략.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5100명이에요. 그죠? 만약에 곱하기 4 하면 1700명에 얼마예요? 6800명이라고요. 그죠? 6800명. 4명씩 잡으면 68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분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애들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어떤 때는 얘가 1등급이었다가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한 번 1등급인 애가 거의 아마 1등급을 그냥 독차지해서 간다고 뭐 여겨도 뭐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워낙 격차가 심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평균 잡아서 4명 잡으면 6,800명인데, 그러니까 올 1등급 숫자가 전국에 한 6,8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6,800명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대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의대 3,000명 정도 돼요. 약대가 1,700명 정도 돼요. 수의대 500, 치대 600, 한의대 7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대략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의대 쪽 뭐 그 아이들 생각하면 대략 한 6,7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디칼 쪽이라고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그 그룹이 6,800명.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면 당연히 내신 성적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올 1등급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시로 가려면. 물론 의대는 또 최저도 있잖아요. 최저. 굉장히 높죠. 수능 최저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올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대략 하여튼 입시 구조로 보면 의대 쪽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의 그 학생 수가 대략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수가 한 4만 명 되고, 그 다음에 뭐 육사, 해사 뭐 이런 쪽, 그런 특수 대학들, 그런 게 한 900명. 그 다음에 교대가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특수 대학들이 한 2,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대랑 그런 모든 학생들 다 뭐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 다 합하면 그게 대략 한 5만 3천 명 정도 될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입시 구조예요. 그러면 5만 3천 명은 어떤 의미의 숫자냐면 전체 수험생 수의 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53만 정도가 보거든요, 수능 시험을. 그러니까 거기에 10% 되는 인원이 그 아까 얘기했던 인서울의 11개 대학, 뭐 중경, 외시 뭐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포스텍, 그다음에 의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5만 3천 명 정도. 그게 전체 인원수의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라는 의미는 우리 지금 내신 등급에서 몇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1등급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올 1등급은 굉장히 희귀한 아이들이다. 올 1등급 맞으면 아마 원하는 대학에 다 입학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가능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1등급하고 2등급이 이제 섞여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굉장히 좀 치열할 거다. 어쨌든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면접이라든가 등등의 것을 요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입시 구조는 그렇게 예측이 좀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수학 얘기니까 세 번째 표는 제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올렸어요. 지금 요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그 학력 진단 평가를 했는데 학생들을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특히 수리력을 보면 지금 1수준하고 2수준이 1수준이 기초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1수준은. 2수준은 기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수준하고 2수준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포자예요. 그게 퍼센트가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40%.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은 수포자다 이런 거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학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과 계열 쓰는 아이들이 뭐 수학 때문에 꼭 문과 계열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과 계열보다는 좀 수학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계열 지원했을 때 수학을 잘하면 아주 유리하죠. 어머님들 성남외고나 이런 외고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학 잘하면 걔네들 기본적으로 언어, 외국어나 이런 것은 좀 그만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은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실제 가르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수학에서 좀 변별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수학을 이제 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왜 하냐? 수학 공부를 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어떤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 쓰이니까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거 외에 만약에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많이 쓰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 하면 통계 정도 이렇게 쓰는 정도인데 실제 왜 이 수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입시 외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수학을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진짜 고민해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고민해서 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뇌과학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서울대학 들어올 정도 되면 기본적인 머리나 암기력은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좋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중에도 이게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나. 이게 그냥 유전적인 어떤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앞에 어떠한 이유로 어떤 아이는 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 거예요. 수학 과목을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학창 시절에 했느냐에 대한 어떤 행동 특성이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과목을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이런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뭐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요거는 그냥 요 얘기만 할게요. 이게 뭐 그냥 제목이 그거예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은 A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당 지역에 25개 중학교에 대한 수학 성적 A 90점 이상 맞은 아이의 비율이에요. 42%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거의 한 반절은 다 A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학교 때는 이게 그 절대평가잖아요. 90점 이상 넘으면 어쨌든 A가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어쨌든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만약에 1등급인 아이가 10%를 넘어버리면 전체가 다 2등급으로 내려가요. 한 예로 올해 중간고사 때 이 분당고등학교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시험 봤을 때 첫 중간고사고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좀 쉽게 냈나 봐요. 그래서 100점짜리가 30명이 나왔어요. 100점짜리가 30명이 나오면 그 100점이 다 2등급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되면, 그게 이제 중간고사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당연히 어렵게 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에는 이게 절대평가였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학습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시험은 문제를 막 풀다 보면요. 문제만 그냥 던져주고 풀게 해도 끝이 좀 보여요. 시험 준비하는 끝이 보여요. 끝이. 더 이상 이제 뭐 문제는 없다. 이게 좀 끝이 보이는 편인데 고등학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 뭐 모의고사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 소스 자체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 저것도 많죠. 문제 학습량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변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신 시험은 50분이잖아요. 수능 시험은 100분이에요. 근데 수능 시험은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오히려 수능 시험은 좀 널널해요. 수능 시험 100분이니까 문제를 30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시험 볼 때 그냥 그래도 좀 널널해요. 앞에 부분은 좀 쉽고 이러니까 뒤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뭐 한 7, 8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머지 문제들은 쭉쭉쭉쭉 풀려나가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데 내신은 50분이란 말이죠. 50분인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50분에 풀 수 있는 문항수는 20문항 이내여야지 좋죠.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0분에 푸는 거니까 한 20문항 안쪽으로 문제를 출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출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문항당 배점수가 너무 커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문항상 배점수가 너무 커지니까 그 하나 딱 틀리면 이게 이 성적이 좀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 문제죠. 아이들을 좀 변별해내야 되니까 그 변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문항수들 좀 짚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 관리가 굉장히 관건이죠. 특히 고등학교 수학에선 그래요. 고등학교 시험 보면 50분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죠, 아이들이. 그리고 등급제이긴 하지만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등급제이긴 하지만 좀 중하위권 대학들 있죠. 아니면 중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위권 대학은 등급만 보지 않고 점수도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뭐 발표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점수를 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개 중에서 높은 거를 선택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학생이 A예요. 그러니까 A, B, C, D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A예요. A하고 A인데 2등급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높은 걸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것들도
대학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신 성적 반영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내신 성적 우리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원점수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요즘에 보면 학교에서도 점점 원점수를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비율이 많게.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A 비율,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그러니까 등급하고 이 성취도 평가를 좀 동시에 쓰니까 설사 2등급이라도 하더라도 A를 맞게 되면 이게 좀 구제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발표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 성취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장은 이것도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보세요.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똑같이 있는데,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이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수능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생각할 때 문과 계열 아이면 요거만 들어도 돼요. 문과 계열 아이는 일반 선택 과목 요 3개만 들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문과 아이들이면 미적분 여기서 이거 미적분 2예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 미적분 2를 더 들으면 좋죠.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 문과 계열 학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적분 2를 들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과 계열은 요거만 들으면 돼요. 3개만. 그럼 이과 애들은 뭐를 들어야 되냐 이제 이게 궁금한데 이과 애들은 이 3개는 요거는 당연히 들어요. 이거 수능 과목이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적분 2하고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2개를. 여기서 고급 대수, 고급 기하 이런 거 안 들어도 괜찮습니까? 예,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고3 때 이게 개설이 돼 있을 텐데 고3 때 이 시간에 딴 거 할 것 같아. 학교에서. 그죠? 딴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꼭 반드시 이수해야 될 것은 요 3개에다가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이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로에 따라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들어주면 좋겠지만 IT 계열 쪽을 간다고 하면 이 정도를 더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이거는 5개는 제가 어떤 한 예로 예전에 보면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간호학과 가는데 이과잖아요. 간호학과는 물론 문과 계열에서도 뽑기도 해요. 문과에서 뽑기도 하고 이과에서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해요. 문과에서 몇 명, 이과에서 몇 명. 간호학과면 사실은 기하 이런 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들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좋게 봐요. 좋게 봐요. 제가 옛날 가르쳤던 제자 중에 서울대 간호학과가 하나 있는데 걔는 처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걸 듣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게 힘들죠. 간호학과 가는데 기하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과에서 이렇게 요거는 좀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듣고 기하를 안 듣고 고급 기하를 듣는다. 이건 좀 대학에서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려운 걸 거 아니에요. 고급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걸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괜히 폼 잡느라고 과목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수학은 요 5과목을 그냥 딱 들으면 딱 오케이입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경제 수학이나 인공지능 또는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많이 듣거든요. 이건 수학 과제 탐구는 뭐냐면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이런 거 정도는 듣는데
어쨌든 기본은 요 세 과목에다가 미적분투 기하 요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과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가 지금 학교별로 지금 여기 쭉 정리가 돼 있어요. 학교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이제 기준이 쭉 보면 알겠지만, 1학년 때는 똑같이 공부해요.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요거 공부하는 게 끝이잖아요. 1학년 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보면 2학년 때 두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 두 과목만 하는 학교. 그 다음에 2학년 때 네 과목을 하는 학교. 그 다음에 2학년 때 세 과목을 하는 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는 게. 근데 이제 특징으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낙생고등학교, 지금 저 두 과목을 하는 학교가 수지지역까지 얘기하냐면, 낙생고, 대지고, 죽전고, 성복고, 이런 데가 이제 이 두 과목만 해요. 근데 여기서 두 과목만 이렇게 딱 가리키면 나머지는 다 이제 3학년 때 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개를. 3학년 때 세 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저희가 뭘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생각할 때는 2학년 때 3개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업 부담도 없고, 4개는 좀 너무 오바고, 2개만 하는 거는 또 3학년 때 너무 이건 좀 너무 정시 패턴인 것 같아요, 정시. 수능으로만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수능으로만 이거 대수 미적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너 대학 내신으로 갈 거 아니면 그냥 확통만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좀 요즘에는 좀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아주 상위권 대학들은 다 뭐예요? 교과 과목을 뭐를 듣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3학년 때 너무 막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1학기, 2학기 때 이걸 다 들으려면. 2개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4개 하는 학교가 여기 보면 이런 학교들이죠. 영동여고, 판교고. 문과는 상관없어요. 문과는 확통만, 3개, 대수, 고가 확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 4개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4개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좀 더해요. 서영고하고 야탁고는 미적분 1, 미적분 2를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 3학년 때 확통하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좀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4개 하는 학교, 4개 하는 학교, 2학년 때 4개 하는 학교는 수학 선행이 좀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 중에 물론 이 정보를 다 알고 지원을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 여기 서영고등학교 지원했는데 이렇게 선행이 안 돼 있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현 기준에서. 지금 우리 아이는 뭐 공통수학 1, 2 정도까지만 선행이 돼 있는데, 2학년 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달려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행은 안 돼 있는데 서영고나 야탁고에 배정이 될 것 같아. 됐어.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달려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렇게 보진 않고, 그냥 아이가 여태까지 선행을 좀 안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지금 달린다고 해서 이게 되진 않아요. 되진 않고,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겨울방학 때 공수원, 공수투 중심으로 좀 잘하고, 그래야지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어차피 이 과목 4개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냥 1학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1학년 겨울방학 때 막 매일 한다든가 수학을.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학교들은 그렇다. 대부분은 이제 3개예요. 대부분은 3개. 뭐 확통이나 기하나 이렇게 3개 집어넣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생각했을 때 1학년 때까지는 다 모든 학교들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만 하니까 사실은 뭐 굳이 1학년을 보면 선행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자꾸만 선행 시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2학년 때 좀 학습 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2, 중1 어머님들은 이거 좀 확인해서 자기 자녀가 수학 뭐 이렇게 선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보시면서 학교 선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하 확통 한꺼번에 다. 그 다음에 지필하고 수행평가인데요. 지필하고 수행평가는 대부분 6대4예요. 대부분이 6대, 수학은 그렇습니다. 수학은 6대4예요. 좀 약간 많은 학교가 5대5거든요. 5대5고 대부분의 학교는 6대4다. 그런데 수행 교육과정 편성표나 아니면 이런 데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시면 만약에 뭐 서영고등학교다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수행, 각 과목별로 수행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어요. 물론 우리 강석 소장님이 만들었던 분당백서인가 거기에도 보면 분당백서에도 다 사실 과목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다 과목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에 대한 주제가 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시험을, 뭐를 공부하고, 과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할 때, 보통 이 수행평가가 뭐뭐로 이루어지냐면요. 수학은, 지필고사를 보기도 해요. 쪽지시험이라고 하잖아요. 퀴즈. 지필시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좀 읽어서 감상문을 쓰는 것도 해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학과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게 뭐 지필이야 어차피 뭐 쪽지시험 퀴즈니까 그건 시험 뭐 그냥 보는 거니까 그냥 그건 준비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읽으라고 하면 책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책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잖아요. 그럼 일단은 어떠한 형태건 간에 학생보다 넣어야 돼요. 자기가 본 책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일단 넣으세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 요새 보면 그 제미나이나 챗 GPT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요약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생기부에.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도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읽어야 되죠. 그럼 빨리 읽어야 되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이제 그게 생기부가 뭐 질문 이런 것들 때 면접 같은 데 들어가면 질문하고 이런 것 때 쓸 거니까 실제는 읽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쁘면 일단 집어넣기만이라도 해야 돼요. 책을. 그리고 탐구보고서 만들 때는 탐구보고서 이러면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보고서 쓰라는 그런 것들 있어요. 그거는 좀 굉장히 학생이 그것도 제목을 잘 뽑아서 일단은 넣어놓는 게 좋아요. 제목이 중요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에 너무 평범한 주제를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 1학년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어떠한 그 탐구 주제를 좀 정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내용보다는. 그리고 내용은 나중에 채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면접 갈 때 채우면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채우면 좋기는 한데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뭐 수행평가 기간은 또 제한적이고 그 기간에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탐구 주제 이런 것들은 진짜로 좀 제목을 잘 뽑는 게 중요해요. 제목을 잘 뽑아서 학생부에다 넣어야 돼요. 어떠한 형태건 간에.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주제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 뭐 AI한테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논문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들이나 뭐 이런 그 대학원생들 뭐 졸업 논문이나 뭐 학사 뭐 석사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고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거 찾아보고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아서 그런 것들을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넣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건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건. 선생님이 그걸 다 학생들한테 해서 그러진 못하니까.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원 선생님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좀 도움을 청하든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8번째 페이지는 학업 성취도 관련 페이지인데요. 자, 보세요. 점수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학업 성취사항도, 등급도 나오지만 학업 성취사항도 성적표에 나오죠. 학교별로 이제 학업 성취사항이 쭉 나오는데, 추정분할과 고정분할로 나눠지는 건 아시죠? 고정분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 B, C, D 이거 등급 나눌 때 추정분할과 고정분할이 있어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에요. 학교 선생님 마음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차적으로 추정분할로 가고 있어요. 고정분할보다는. 왜? 추정분할을 쓸 때 훨씬 A 등급이 많아져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정분할은 13%뿐이 안 되죠. 근데 추정분할은 더 많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다른 데는 21%죠, A가. 그러니까 고정분할을 쓰는 학교보다는 추정분할을 쓰는 학교가 A의 비율이 많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학생들이 A를 맞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추정분할을 쓴다는 거죠. 그럼 고정분할이라는 거는 중학교식으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고정분할이고, 추정분할은 뭐냐면 선생님 이건 좀 귀찮아요. 사실은 추정분할을 하면 좀 귀찮은 게, 선생님들이 귀찮은 게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상중하를 나눠요. 상중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6가지 모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상중하,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 그러면 전체 6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요거 추정분할하는 그 표에다가 집어넣어요. 수치를 집어넣고 각 문항당 학생이 몇 퍼센트 아이들이 풀지를 거기다 이제 기재를 해놓는 거죠. 아, 이 문제는 한 뭐 90%는 다 풀어. 이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10%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자동으로 산출해서 이게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요번 시험은 A는 몇 점 이상이야. 뭐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추정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어떤 한 문제를 받아보는 게, 어떤 선생님은 이게, 한 뭐 20% 학생이 이건 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건 50% 이상인데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서 추정분할을 안 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고정분할보다는 추정분할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어쨌든 등급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평가니까 10%니까 무조건 10%가 1등급이니까 등급이야 어쩔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95점을 맞고선도 2등급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험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A는 어쨌든 맞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A는 맞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A를 맞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에서. 그러니까 등급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취도도 꼭 생각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학교에서 아마 이걸 이중으로 쓸 것 같아요. 몇 개 대학은. 경희대인가? 뭐 이렇게 발표도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수학 출제 경향인데요. 요 표는, 그냥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표죠. 그죠? 제가 이제 분류를 일반형, 킬러형, 혼합형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학교들이 항상 여기는 일반형이고 그러진 않겠죠. 그 선생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냥 익히 저희 이 학원에서 각 학교에 대한 출제 경향들을 그냥 이렇게 좀 봤을 때, 뭐 요 정도의 어떤 경향으로 출제를 하더라라는 어떤 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갑자기 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바뀌어가지고 어떤 막 문제 어렵게 내는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도 분당은 일반형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이 일반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 숫자 변형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숫자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변형해서 출제하는 정도. 이게 일반형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일반형에 속하죠. 그런데 이제 킬러형 문항을 내는 학교들이 중앙고 대표적인 게 낙생고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평고, 늘푸른고, 대진고. 대진고는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한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그래 내다가 너무 어렵게 낸다고 이제 학부모들이 문제를 그따위 식으로 내냐, 좀 쉽게 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다시 옮기긴 했는데 어쨌든 경향적으로는 대진고도 좀 상당히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킬러형은 어떤 거냐면 주로 모의고사 4점짜리를 변형하는 건데요. 단순 숫자 변형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학생들이 풀 때. 그렇잖아요. 문제를 막 꽈버린 거니까 가뜩이나 이게 그 4점짜리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또 꽈서 만들어버리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시간적 어려움을 많이 아이들이 호소하죠. 그런 학교들이. 혼합형은 주로 모의고사 기출도 내고 시중에서 또 문제집 같은 경우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뽑아내고 이래서 내는 이러한 학교들이 이제 서연, 한솔, 태원 이런 학교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냐면 학교 시험, 고등학교 학교 시험은 수학 시험이에요. 수학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이 모의고사 베이스예요. 분당 지역은 다 그래요. 이 모의고사 다 모의고사예요. 여기서도 보면 출제 유형이 다 모의고사, 여기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베이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여기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등급 컷 얘기 나오는데 부교재를 지금 쓰는 게 보여져요. 여기 부교재 보면 자, 낙생고등학교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중에서 어려운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뭐 4%, 10%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요거 올림푸스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요것도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연합기출. 근데 이제 올림포스 유형편 이런 건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이런 책들은 올림포스라는 책은 이제 모의고사는 아닌데 대부분이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다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주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다 뭐 그런 거예요. 학력평가 뭐 이런 것들 프린트가 모의고사 프린트들이 쭉 나와 있죠.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중심, 모의고사 베이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실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사실 내신 시험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범위가 넓잖아요. 수능 시험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진짜로 그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능 시험은. 그러니까 단원 하나하나가 아니라 단원과 단원이 결합돼서 나오고 먼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본인이 진짜 생판 처음 본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이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내신은 범위가 짧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뭐 공수원 반 정도. 중간고사 때. 그다음에 또 반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의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뭐 양은 많죠. 중학교에 비해서 양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위가 뭐 이게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죠. 꼼꼼하게.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게 그러니까 1회독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돼요. 그냥 막 양치기로 1회독 뭐 이렇게 그냥 풀고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진짜 좋은 어떤 양질의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틀린 것들 좀 다시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거 진짜 생각해보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좀 시간상 어려움도 많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신 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머님들은 지금 현재는 다 1등급만 눈에 보이셔서 1등급이 몇 점일까 이렇게 생각이, 이것도 뭐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달리지는데 저는 1등급 컷보다도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2등급 컷을 좀 봐야 돼요. 3등급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대안이 없어요. 1등급이 몇 %예요? 10%. 2등급은 34%잖아요. 그 2등급이 34%인데 그게 9등급으로 옛날 얘기로 하면 그게 4등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66%잖아요. 그러면 3등급은 벌써 중간 이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딴다고 했을 때 물론 1등급을 따면 좋지만 3등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2등급까지는 무조건 지켜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1등급을 우리는 목표로 해요. 하는데 우리가 3등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2등급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학에서 2등급이 한 몇 점이 될까? 제가 보면 한 65점 정도 점수대예요. 보면 여기 보면 한 65점 전후? 이 정도 점수대예요. 65점이라고 하면 35점이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그럼 5점짜리는 7개고, 근데 다 5점짜리도 아니에요. 뭐 4점짜리 이렇게 되니까 한 8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8개 정도.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2문제 정도 되는데, 8개 틀렸다는 얘기는 뭐 반타작은 아니지만, 그죠? 그 정도는 맞아야죠. 아무리 학교 시험이 어떻게 되건 간에.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5등급 체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등급 체계가 그냥 예전 어머님 때도 수미양가였나요? 그죠? 그러니까 수미양가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1등급이 수고, 2등급이 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적표 봤을 때 미 있고 양 있고 이러면 성적표 제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죠. 1에다가 2가 수하고 우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좀 약간 그래도 구제가 돼요. 근데 이게 3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골치 아프다. 그건 아니다. 이거 어떤 과목에서 막 수학 같은 게 막 3 뜨고 이러면 그건 쉽지 않죠. 주요 과목에서 그렇게 떠버리면.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수학 점수에 있어서도 2등급선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올 수면 뭐 땡큐지만 그렇지 않으면 1, 2가 섞이게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을 거라는 거죠, 실제. 전국적으로 오면 그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어떠한 뭐 면접이나 뭐 수능 최저나 막 이런 것들을 걸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저희 학원에서는 주로 뭐 요거는 사실은 제가 요번에 조사하면서 이렇게 쭉 학생들 조사를 고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저희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는데 특히 이제 뭐 그 우수한 아이들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1학기, 이건 이제 저희 학원 다니지 않았을 때 65점인가를 맞았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3등급이죠, 이게 3등급이에요. 성남외고에서 3등급이었는데 얘가 2학기 때 들어서는 이제 1등급으로 올라온 아이인데 얘 한 게 뭐를 한 거냐면 이제 성남외고도 부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교재 계속 변형해서 그러니까 성남외고는 숫자 변형하고 조건 변형으로 주로 출제하는 학교니까 그거하고 맞춰서 모의고사 기출하고 분당인데 분당 내신 기출 연습시키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킨 거죠. 그래서 주로는 학교 그 부교재 변형을 주로 시켰죠. 이 학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분당고 이 학생도, 이 분당고는 이게 전교 30등이 아마 저걸 거예요. 30명이 만점 나왔던 애니까. 뭐, 기본적으로 잘했던 거니까. 네, 뭐, 어쨌든 요 학생도 학교 부교재 가지고 해요. 학교 부교재 가지고 맞춤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시키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무조건 학교별 프린트나 부교재를 분석하는 교재로 내신 준비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이게 왜, 근데, 저희 학원은 그냥 학교별로 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저희 학원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다 학교별로 반편성을 해서, 뭐 분당고반, 뭐 낙생고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거기 레벨을 어떻게 하는데, 레벨도 나눠요. 근데 그 레벨로 나누는데 그 레벨에 도저히 낄 수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처리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하거든요. 학교별로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신은 이게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 학교에서 다루는 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 문제들을 계속 좀 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요 교재가 저희 학원 교재인데요. 저희 학원, 이 교재는 이제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1년차 기출이 아니라, 한 2년차, 보통 한 4, 5년차, 4년이나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쭉 분류한 교재예요.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맨 처음에 수준별 유형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분당 기출입니다, 다. 분당 기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저희가 보통 모의고사는 한 7개년 정도 집어넣어요. 여기에, 요 교재에다가 7개년 모의고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는 학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만들죠. 만들어서 이거를 맨 처음에 요걸 시켜요. 1단계로.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는 계속 나와요. 학교 프린트가 어떤 학교는 책으로 딱 주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찔끔 이렇게 줘요. 몇 장씩 이렇게 주는 거를 계속 이제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선 계속 이제 준비를 시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프린트 오면 저희는 다 걷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매년 저희 선생님들 그 사이트에다 다 올려요. 다 스캔해가지고. 여기 학교 프린트 어떻고 여기 학교 프린트 다 올리고 해서 이거 학교 프린트 쭉 올려. 프린트는 어쨌든 계속 보죠. 그 다음에 이게 수준별 유형 연습이 이게, 그러니까 2년차 전 기출문제로 이루어진 거고, 요거의 내신 기출문제는 작년,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쓴다고 그러면 올해죠, 올해. 올해 그 1년차 문제 있죠. 직전. 그러니까 그 전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험지별로도 연습을 시키고 단원별로도 연습시키고 이렇게 요걸 가지고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건 1년차 좀 따끈따끈한 거고요. 요거는 좀 1년차 말고 그 나머지 그 문제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요건 유형별로 연습을 시켜요. 연습시키고 요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담임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거 가지고 프린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 문제 만들어서 최종 이렇게 해요. 어쨌든 모든 학교들을 다 이렇게 시키죠. 고등학교 2학년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래도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은 어차피 문제 출제 자체가 다 그냥 100% 모의고사예요. 수능 기출문제여서 그냥 그냥 그 문제 가지고 연습하는 게 그냥 2학년들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거기는. 근데 1학년은 조금 달라요. 이게 내신이다 보니까,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고 내신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잡으려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나중에 가서 이제 수능에서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려면,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수학 근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수학 근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요거는 9등급, 제가 이걸 좀 못 고쳐서, 이게, 그 상위 10% 아이들 있죠. 1등급 준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게 2등급이 11%였으니까 옛날에 9등급 체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고, 요게 2등급 아이들이에요. 2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등급으로 얘기하면 얘가 1등급, 얘가 2등급. 요거는
그 이하 되는 아이들인데, 모든 시험은 어머님들 중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뭐 100점 방지용 문제 이런 거 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100점 못 맞게. 어쨌든 변별력 있는 문항은 어려운 문항, 맨문항으로 그냥 아이들을 변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항은 진짜 좀 뭐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면 좋지만 전혀 생판 안 풀어봤던 생소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그러면 그런 생소한 문제, 풀어봤던 문제들은 그래도 예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생판 처음 보는 문장 같은 경우는 진짜 학생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쉽지 않죠. 특히 수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수능은 진짜 생판 처음 보는 문제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내신이건 수능이건 이거를 갖다가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려면, 좀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문항을 고민해서 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풀어주고 이런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문항들은 본인이 진짜로 좀 이렇게 고민해서 그게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루 종일 자꾸 풀던 어쨌든 그런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자꾸만 근력이 생겨나가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쉽지 않죠. 이게 3학년 넘어가서 이렇게 이것들을 하기는 고3 때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뭐 겨울방학 때 뭐 이럴 때 평상시에 꾸준하게 이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학원은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뭐 이런 책, 1등급 원회라는 이게 그냥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2문제뿐이 없죠. 여기다 풀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의 권장사항은 1등급 아이는 일주일에 15문제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그냥 학생들한테 요거를 월 교재로 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업 교재가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요 교재로 저희가 요건 지급을 하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줘서 이거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 단위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4주차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학원에서 이런 교재를 좀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게 좀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못 풀면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해 줄 때 이 문제가 뭐 간단하게 1, 2분에서 풀리는 문제 수준은 좀 아니에요. 좀 길어요. 풀이 과정도 길고 이제 그런 문제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15문제를 가져갔는데 어떤 놈은 다 질문이에요. 다 질문이고 어떤 놈은 뭐 이 중에서 한두 문제만 질문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레벨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재를 딱 써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능력치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들은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숙제도 안 해갖고 그냥 오는 놈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너무 진을 빼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그 시도들을 좀 잘 못해요.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시도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 뭐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숙제를 내줬는데 이걸 풀으라고 내줬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답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진을 빼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떤 식이냐면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인데 저희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촬영을 해요. 그냥 그걸 다 촬영을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궁금하면 자기가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것에 대한 테스트는 보죠. 이걸 주고 아이들이 잘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거를 갖고 들어가 버리면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진도나 뭐 이런 것들이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편차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막 질문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개수가 너무 달라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아예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든가 이렇게 하죠. 해서 아이들이 좀 문제 풀면 답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 맞출 때 좀 영상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좀 주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만약에 뭐 학원에 오늘 오신 어머님들 중에 학원을 안 다니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학원 안 다니면 뭐 이런 거 못하냐? 그렇지 않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그냥 선정을 해요. 그거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냥 그 책 하나 사서 뭐 하루에 일주일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문항 정도 잘하는 아이들인 경우는 아닌 아이들은 이게 지금 5일 기준이에요. 5일 기준에서 3문제씩 5일 기준으로 해서 2문제씩 풀으라는 얘기예요. 5일 기준으로 해서 1 문제씩 낮은 아이들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 높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니까 1문제씩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이 그 그룹에 따라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건 진짜 답 안 보고 자기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게 공수원이 지금은 중3이니까 공수원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공수원. 그래서 어려운 교재 하나를 선정해서 그 어려운 문항만 하루에 뭐 3문제면 3문제, 2문제씩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는 게 1등급을 어떠한 시험에서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비결이에요.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서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항들은 너무 막 한꺼번에 많은 문항을 풀면 소화를 못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항 뭐 한 20문제, 30문제를 한꺼번에 다 푼다? 풀지도 못하거니와 남는 것도 없어요. 학생한테. 그냥 어렵다는 생각 외에는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좀 나눠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끝냈고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학원 안 다니면 어려운 문제지. 어떤 문제지 이름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저런 것도 좋아요. 여기 보면 올림푸스 고난도 좋습니다. 예. 내신 수학풍이라는 주제. 예. 해설이 예? 해설지는 없어요. 예, 해설지는 따로 없습니다. 답은 있는데요. 해설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